그렇다면 빅데이터 및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가 어떤지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금융시장에서 하는 것, 금융 또는 경제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모델링, 수학, 공학과 결합이 돼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을 푸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턴 좀 더 빅데이터라는 무엇인가, 데이터 사이언스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현재 살고 있는가, 이걸 좀 더 녹여서 여러분들께 현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 IT, 그리고 수많은 전자기기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 덕에 우리는 우리가 남기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측정되고 저장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 마찬가지 방대한 양의 시장의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획득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한 아마존, 예를 들어 아마존의 경우 수백만 가지의 상품 가격 데이터가 있죠. 이걸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 무엇이죠? 요즘 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는 가격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인플레이션을 간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고객들이 방문하거나 어떤 것들을 장바구니에 넣거나 구매하는 모든 활동들, 이 모든 게 데이터로 있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기업의 매출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건데요. 인공위성, 아니면 꼭 인공위성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드론도 많이 사용합니다. 드론이 상공에서 찍고 있는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들 통해서 실제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원유 수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후변화 이슈가 있는지 다 추정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부 데이터로 측정되고 저장되는 시대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시장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인플레이션, 매출, 아니 변화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 어떻게 했었죠? 기존에는 원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보고서, 아니면 리포트,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뉴스. 누군가가 전문적인 기관에서 보고서를 씁니다. 아니면 리포트를 쓰고요. 그걸 참고해서 뉴스가 어나운스를 하기도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올랐구나, 특정 기업은 매출이 올랐구나, 이슈가 되는 기후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표되는 보고서, 리포터, 뉴스, 이런 것들이 뭘 보는지 봤더니 인플레이션을 알기 위해서는 월간 소비자의 실제 지출한 지수, 지출 지수를 다 계산을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월간 CPI라고 하는 소비자의 지출되는 비용 자체를 매번 트래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이 다 끝나고 검증이 끝나고 이걸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아니면 농작물, 원유 상황을 알기 위해서 농작물 리포트, 아니면 원유 수급을 위한 굴착기 장비 수, 그죠? 그리고 매출 상황 알기 위해서는 소매 판매 실적, 도매 판매 실적, 분기 실적, 이런 것들을 쭉 발표하는 걸 기다렸어야 돼요. 특히 기업들이 분기마다 발표하죠.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얼마나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상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후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이런 월간 CPI, 리포트, 분기 실적이라는 건 그 실적이나 내용이 생성되는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뭔가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정리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사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느리게 발간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분들께는 도대체 이렇게 발표하는 뭐 이런 보고서, 실적 체감되지 않고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왜 신뢰성이 떨어질까요? 왜 체감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국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보다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이미 체감합니다. 이상한데? 지난주 대비 무언가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불안하죠.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이 동네만 그런가? 좀 긴가민가 스럽네 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은 합니다. 또한 뭐 무슨 리포트를 통해서 농작물 수급이 없다고, 그리고 무슨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거 읽기도 전에 애초에 우리가 기름 들어가거나 농산물의 가격을 보고 이미 가격 폭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뭔가 오른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무언가 발표를 띡 하는 거예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수많은 리서치사라고 하는데, 리서치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이런 보고서들을 기다리기도 전에 우린 사실 온라인 상에서 기업들의 이슈조차 훨씬 소셜로 인해서 훨씬 빠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개개인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게 진짜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닌지도 이미 온라인 상에서 다 서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들이 큰 흥미가 없고요. 그리고 체감되지도 않고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배경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무작위로 움직이는 주식의 가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죠? 제가 파이썬으로 일부 보여드렸죠. 선물 가격 알 수 있었고요. 콜옵션, 풋옵션의 가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처리 방식인 F는 블랙쇼얼즈 이퀘이션이었죠. 이 입력을 넣어서 블랙쇼얼즈 알고리즘을 거치면 이런 F, C, P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에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당연히 S를 통해서 콜옵션, 풋옵션, F를 P를 알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아마존에서 거래되는 상품 가격 트렌드를 보고 이걸 통해 실시간 인플레이션 알 수가 있고, 쇼핑몰의 거래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매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인공위성 또는 드론의 이미지 데이터로 실시간 농산물, 원유,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입력과 동일한 출력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단순히 처리 방식이 블랙쇼얼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F가 수학 또는 컴퓨터, 이걸로 고도화된 통계 추론,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모델링 또는 알고리즘, 이걸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블랙쇼울즈는 수학 방정식이죠. 수학이다 보니까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특정한 출력을 도출하는 것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딱 그겁니다. 그런데 블랙쇼울즈가 아니라 우리가 모델링 그리고 알고리즘에 주목하는 이유는 방금 봤던 블랙쇼울즈 이퀘이션을 포함하여 실시간 인플레이션, 실시간 매출, 실시간 기후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모델링, 알고리즘, 통계 추론,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 텀으로 인해서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에서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로 넘어가는 방향입니다. 어찌 보면 이 Financial Engineering이라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 부분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금융의 문제, 금융공학의 문제를 포함해서 수많은 비즈니스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정리하면 우리는 빅데이터와 굉장히 고도화되고 빠른 컴퓨팅 파워 덕분에 투자자, 퀀트, 분석가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빈도 데이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별 데이터, 연도별 데이터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실시간으로 생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각종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업이 발표하는 분기 실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대체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 비즈니스 정보 아니면 투자 전략을 위한 의사결정 등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빅데이터다 보니까 인간은 빅데이터에서 무언가를 파악하기에는 힘듭니다. 이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인 숨겨진 보석, 인사이트, 아이디어를 인간 스스로가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수학, 그리고 컴퓨터의 결합으로 고도화된 머신러닝, 딥러닝 이 두 개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들입니다. 인공지능의 한 모델링 종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은 굉장히 고도화된 수학, 컴퓨터의 결합, 모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매우 빠르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공학도 이런 흐름을 외면할 수가 없고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와서 이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이 월스트리트 포함해서 이미 금융시장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뭘 해야 되는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번, 재료 준비. 빅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2번,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인 숨겨진 보석, 인사이트, 아이디어와 같은 인간이 발견하기 어려운 패턴과 인사이트를 추론하는 통계 추론,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금융시장, 비즈니스 시장, 그 어떤 시장에서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사용해서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걸 능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마치 앞에서 봤던 토르의 망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가 맞아요. 하지만 인간은 이 도구를 내 것으로 이용해서 내가 훨씬 더 잘 사용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도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금융, 경제, 비즈니스 그 어떠한 시장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사용하기엔 두 가지 방식, 재료 준비와 알고리즘 다루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알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한다 생각해도 동일합니다. 요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냥 냉장고에 문을 연다고 재료가 있지 않죠. 재료를 사와야 됩니다. 사오면 끝인가요? 그거를 포장을 풀고 택배를 풀고 씻고 다듬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것들을 요리를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그러면 주어진 레시피에 맞춰서 요리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요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사이언스도 재료를 준비하고 레시피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자세하게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 통상 재료, 레시피 뭐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물론 요리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재료 준비가 훨씬 어렵습니다. 레시피라고 써놨죠? 레시피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입니다. 처음에 뭐 라면 끓이면 물을 끓이고 뭐 스프를 붕질을 하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레시피가 있죠. 이건 가이드가 좀 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준비는 사실 이렇다 할 가이드가 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변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종류가 달라지고 데이터도 변화가고 그런 것들 실제로 가지고 오는 방식은 좀 정해진 방식이 좀 없습니다. 반면 이 레시피라는 거는 너무나 많아요. 정해진 방식이.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게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고. 그런데 현재 이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은 2번 쪽에 가깝습니다. 2번 쪽.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회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는 널려 있어요. 널려 있고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면서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시너지가 극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 비서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했죠.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알고리즘의 발전 때문이기도 한데 원래라면 빅데이터의 시너지도 큽니다. 이 두 개의 시너지 때문이긴 합니다. 때문이긴 하고 이 두 번째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더 화두가 된 건 맞아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또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직접 체감되진 않죠. 어디 있긴 하다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누가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다 할 만큼 체감되진 않아요. 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인공지능이 더 체감되기에는 훌륭해 보이는데 사실 두 개의 시너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빅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알고리즘이 정교해도 정교한 인공지능이 있다 한들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못해요. 요리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료 준비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정해진 가이드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알고리즘, 모델링은 레시피가 다 있어요. 따라오시면 돼요. 다소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 보면 레시피를 쓰는 것보다 재료를 준비하는 게 훨씬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요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 다시 정리드리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기 위해선 1번 재료 준비, 빅데이터를 준비하면 되고 2번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나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레시피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 앞에서 봤던 입력, 처리, 출력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빅데이터라는 건 바로 입력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시피라고 불렀던 모델링, 알고리즘은 바로 이 F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이걸 사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얼마든지 누구나 쉽게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 트렌드를 파악해서 어떤 전략을 생성할 수 있을까? X, Y가 되겠죠. 또는 우리의 전략을 따라 했을 때 미래에는 어떤 매출이 될까? 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재현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모델링을 정교하게 하면 이 두 개를 사용해서 Y값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재현했을 때 만약 그 재현값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린 어떤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할까? 그 방향이란 뜻은 어떤 데이터를 좀 더 수집을 하고 어떤 좋은 알고리즘을 좀 더 바꿔보면 좀 더 효과가 좋게 될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국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다룰 줄만 알면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금융시장, 금융공학을 포함하여 이런 몇백 년에 가까운 이런 기록들 대신에 일부의 도구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빅데이터 수집부터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도대체 무엇인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수집되는 다양한 소스의 빅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빅데이터 모아보자 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걸 데이터를 미리 전처리하고 가공하고 어딘가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그리고 데이터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과 같은 이런 종이로 된 가로, 세로 이렇게 있는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은 있을 거예요. 흔히 데이터라고 합니다. 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요즘 데이터는 훨씬 많습니다. 웹사이트 데이터, 그리고 오프라인, 그리고 고객들의 행동 패턴 데이터, 구매 기록 데이터, 사회적 소셜 데이터, 스마트 TV 데이터, 서드 파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기들, 장비에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빅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웹, CRM, 모바일, IoT, 소셜, 퍼체이싱, 리얼타임 로그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공위성 이미지, 교통정보, IoT 등 각종 기기 장치에서 고객 또는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내가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는 게 그게 체감되지는 않을 겁니다. 체감되지 않지만 우린 열심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평가, 댓글, 검색 기록 이런 데에서 사실 실시간으로 고객의 의견도 알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거래 내역, 신용카드 내역, 카드 기록, 사용 기록 이런 것들로 쉽게 고객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물품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비즈니스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금방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트레이닝 시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기술들. 그럼 일단 빅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가공해 두어야 하고 단기간 수집이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인내심을 가지고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거는 설명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 빅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업 이런 곳들에서는 사실 데이터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쩌면 제가 다음에 얘기할 분석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현실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가 수집되는 이런 과정들을 강의하거나 하기엔 조금 그렇거든요. 이건 실시간으로 자동화돼서 수집되는 것들이지 이걸로 강의를 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수집이란 무엇인지, 빅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두 번째, 분석 방법론을 사용할 건데 도대체 분석 방법론이라는 게 뭐야? 라는 걸 지금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분석 방법론은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에서 보석 또는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 모델,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발전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수집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빅데이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빠르게 고객과 시장의 트렌드를 추적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결합시키면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론은 크게 네 가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째로 이거를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포함을 시키자면 사람의 경험 또는 직관입니다. 직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정리가 돼서 2번 데이터 집계 형태로 표현합니다. 표현하게 되고 이 집계된 데이터 형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통계 추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이 추론된 정보에서 실제로 미래 예측까지 하게 되는 좀 더 진보된 알고리즘으로 기계학습, 딥러닝 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AI, 인공지능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집계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크로스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엑셀엔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니면 크로스 테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테이블이죠.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주지마다 좋아하는 베이스볼 팀은 어디입니까? 어디 거주하시는 분들은 베이스볼 팀이 보스턴이 1등인 곳이 있고요. 어느 지역은 토론토가 1등인 곳이 있네요. 어느 지역은 여긴 토론토가 1등이네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특정 지역에 따라서 야구팀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비율을 보는 거예요. 몇 명인지 그리고 총합은 얼마인지 전체 비율은 얼마인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숫자를 확인하는 이러면서 지역별로
야구팀 선호에 대한 게 좀 다르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데이터죠. 가장 작은 의미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지역에 따라서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UK, USA에 따라서 만족도 어디에는 제일 만족을 했고요. 만족도 차이. extremely satisfied 한 거는 50% 이상이 뉴질랜드.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비율을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나이 분포에 따라서 만족도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세 그 아래인 경우에는 satisfied가 50%네요. 그죠? 반면에 26에서 35세는 satisfied가 62%. 그리고 36에서 45세는 49%인데 좀 특이한 건 dissatisfied 만족하지 않은 사람도 20%. 꽤 높은 수치가 있네요. 여기 연령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집계, 피벗 테이블,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량적인 하위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차원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요약한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죠. 이 데이터 안에는 여러 가지의 차원의 특성이 있을 건데 딱 2차원으로만 추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추격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왜곡될 수가 있고 자의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스냅샷이죠, 스냅샷.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를 언제 수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과거의 어느 시점일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데이터 과거 어느 시점에 이런 만족도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미래는 맞을까요? 안 맞을 겁니다. 그렇죠? 크로스 테이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데이터를 정리가 돼서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은 편해. 뭔가 보고하기에도 있어 보여. 잘 정리된 것 같고 데이터 분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1번 해석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특정 시점의 스냅샷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는 절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스 테이블이라 형태란 데이터 분석은 사실 거의 뭐 데이터 전처리, 정리 또는 보고서 작성 용도로만 쓰이지 이걸 분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 드릴게요. 다음 데이터 집계가 그 다음으로 발전한 건 바로 통계 추론입니다. 통계 추론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하는데요. 이 추론은 소수의 데이터를 통해 다수의 정보를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왜 하는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실 통계 추론은 데이터 분석의 효시라고 할 만큼 데이터 분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굳이 소수의 데이터로 다수의 정보를 추정하지? 이 통계가 등장하는 시점만 해도 데이터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소수였어요. 이때 집중했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급 우리 반의 성적의 분포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됐어요. 뭐 50점이 몇 명이고 그리고 뭐 100점이 몇 명이고 이렇게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궁금할 거예요. 우리 반의 통계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점수 분포는 어떻게 될까? 이걸 알아야 이 100점 맞은 애가 우리 애 학교에서는 1등인데 전국에서 몇 등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런 것처럼 데이터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수의 데이터, 흔히 뭐 샘플이라고도 합니다. 뭐 표본이라고도 하는데 샘플, 표본 이걸로 실제 전체 집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단의 차이가 궁금했고 어떻게 하면 이 소수의 표본 샘플로 인해서 전체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을까? 라는 게 큰 화두가 되었고 그 목적으로 개발된 게 통계 추론입니다. 실제로 샘플의 특성을 분석해서 이걸 일반화하고 전체 집단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 추론입니다. 그래서 장점,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그리고 선거 같은데 출구조사를 사용해서 전체 시장의 결과를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빅데이터 시대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의구심이 좀 들지 않나요? 아니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라서 얼마든지 전체 집단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잠깐 그 오해를 풀어드리면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모르겠어요. 언제 그러한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수집하는 데이터는 아마 아직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S기업이 데이터 수집한다 칩시다. S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기들이 있어요. 모바일도 있고요. PC도 있고요. 뭐 냉장고 세탁기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은 데이터가 모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도 엄청난 많은 양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 모았다 쳐볼게요. 그럼 그게 과연 모집단과 같을까요? 아닙니다. 왜 안 같지? 왜냐하면 S기업이 수집한 데이터가 한국에 있는 이런 장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천만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은다고 한들 이게 글로벌한 뭐 G사 아니면 A사 이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S기업 또는 G기업, A기업 저마다 샘플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 구매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완벽하게 공유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 이 데이터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기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유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어쨌거나 요지는 우리가 데이터 양으로 봤을 때는 빅데이터인 건 맞는데 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진짜 전체 집단을 대변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통계 추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업에서 하시던 개인이 하시던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이것들이 내가 뭔가 창업을 한다, 아니면 비즈니스를 한다, 내가 물건을 팔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컨택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과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전체 우리의 모든 고객으로서 확장하는 이런 통계 추론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통계 추론은 소수의 샘플 데이터로 다수의 정보를 추정하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샘플이다. 따라서 이 샘플을 사용해서 내가 컨택해야 되는 실제 일반화를 하기 위한 전체 집단을 알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여전히 엄청나게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추론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이라기보다 애초에 목적은 굉장히 잘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런 비즈니스나 전략, 의사결정을 생성하거나 결정할 때 이런 거시적인 전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던 건 맞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미시적 고객 변화, 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좀 더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바로 여기였죠. 금융과학을 정리할 때 미지의 불확실성을 F 처리를 통해 인지의 리스크로 바꾼다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린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기술적, 사회적 해결하려 애쓰다가 시간이 흐르면 결함이 발견되고 새로운 해결법을 모색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통계 추론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없던 시절엔 실제로 기술적, 사회적 해결을 위해서 통계 추론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주류가 돼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거시적인 전체 집단 말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역으로 미시적인 개개인의 고객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결함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그런 세상과 시대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해결법이 모색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 새로운 해결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통계 추론 다음으로 배울 기계학습 딥러닝입니다. 자,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이것은 데이터 집계나 통계 추론으로 분석하기 까다로운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인간이 발견하기 힘든 다양한 변화 패턴을 포착하는 데 능합니다. 왜? 컴퓨터 기술을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반복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추론에서는 데이터의 제한이 좀 있었고요. 소수에서 다수를 추정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빅데이터, 병렬 처리, GPU 이런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기술을 통해 컴퓨터한테 다 시킨 거예요. 사람은 일일이 찾는 게 어려워. 근데 너는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다 찾아봐.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모래사장에서 보석 찾기. 실제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이 기술들이 뭐냐? 모래에서 보석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까보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단지 그 구조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대부분 반복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람이 하기 힘든 모래사장에서 보석 찾기 그런 것들을 기계화다 시키는 게 머신 러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 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가정도 없고 반복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에서 다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시너지를 더 내서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상황들을 예측하는 데 훨씬 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통계 추론과 기계학습 딥러닝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소수에서 다수를 추정을 할래 그것을 포함하여 과거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예측한다의 의미는 그만큼 과거를 잘 맞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잘 맞추니까 미래 예측하겠죠. 못 맞추면 예측할 수가 없죠. 과거의 우리의 경험들, 직감, 근거들, 수많은 근거들을 누적시키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맞추다 보니까 그걸 사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던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머신러닝, 딥러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수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론적 근거는 없습니다. 컴퓨팅 기반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휴먼 러닝을 그대로 모방한 게 기계학습, 머신 러닝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통계 추론 그리고 뭐 수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러닝을 모방했다기보다 인간의 겉모습을 좀 흉내냈어요. 겉모습.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흔히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나면 점심을 먹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또 저녁을 먹고 그런 것들을 룰이라는 표현으로 수식, 수학, 방정식 이런 표현으로 룰이라고 할게요. 룰로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과 통계 추론으로 인해서 발전을 마구마구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의 룰을 파악하는 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룰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고 이 룰이 일관성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룰을 만드는 게 너무 지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면 좋겠냐면 인간이 있으면 인간에 모방된 어떠한 로봇이 있다고 할게요.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모방하는 거는 잘 했는데 아무리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도 이 인간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한 룰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룰을 다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한계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물론 이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주로 지칭하는 거긴 한데 겉모습을 만들지 말자. 소프트웨어를 한번 연구해보자. 인간의 뇌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서로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보자. 이 뇌과학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이걸 연구를 했고 이걸 딥러닝이란 방식으로 알고리즘, 모델링을 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로봇한테 주입을 시켰더니 드디어 인간을 뛰어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수학적인 그런 로지컬한 발전이라기보다 인간의 사고 자체를 컴퓨터로 대신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러닝하는지 봤더니 학생이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렇죠?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틀린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뭐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물어봅니다. 풀이법을 익혀옵니다. 그러나 또 시험을 봅니다. 그쵸? 이걸 그대로 모방합니다. 기계는 기출문제 데이터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딥러닝,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실제로 문제와 정답을 다 학습을 시켜서 어떻게 푸는지를 실제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 잘 만들어진 모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고 답을 예측해내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 풀이법을 배운다면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기출문제, 보기, 정답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통해서 집어넣어주면 이걸로 교감하잖아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우리가 학습하듯이 얘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다 학습해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모델과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걸 사용해서 시험을 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알파고. 알파고는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과거 기보라고 하죠. 기보 데이터 그리고 승패 데이터 이걸 다 입력시켜 줍니다. 알파고한테. 그럼 알파고는 어떻게 두었을 땐 이겼고 어떻게 두었을 땐 졌는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수많은 케이스를 완벽하게 다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해요. 어떻게 두면 승에 가까워지네? 이렇게 두면 패에 가까워지네. 그 패턴이 우린 몰라요.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기계는 그걸 다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알파고한테 자, 이제 학습 많이 했으니까 사람하고 대결해보자.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모방하고 적용시킨 게 기계학습 딥러닝인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스몰 데이터보단 당연히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과거 20년치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수 있죠. 이런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앞에서 봤던 데이터 집계 이런 건 뭘까요? 이런 건 가능하겠죠. 데이터 집계의 의미는 이런 거일 겁니다. 과거 20년치 문제 중에서 정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개였는지 확인할 수 있죠. 1번은 50번 나왔고 2번은 40번 나왔고 3번은 20번 나왔고 이런 집계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통계 추론 내가 20년치까지는 도대체 못 보겠어. 작년 기출문제만 볼래. 난 좀 게을러서.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던 정답의 후보가 1번이 뭐 5번, 2번이 4번, 3번이 3번이었어. 그런데 이걸 사용해서 과거 20년치의 문제들에 대한 정답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쵸? 이런 단순한 시험의 것이라고 할까요? 시험의 어떤 형태, 형식으로 나타난 정답에 대한 집계와 패턴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인지 이런 것까지는 알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딥러닝은 바로 그걸 한 겁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은 적은 문제라도 상관없다. 나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풀이 방법을 기계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문제 풀지 않았지만 풀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시험을 잘 푸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범위에서 인간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조금 관심 없는 시험을 치면 시험 잘 못 풀죠? 답만 외우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하기 싫고 이러면 시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리 아프니까 답을 외워버리기도 하죠. 뭐 주관식의 정답은 0도 나와. 1이 많이 나와. 이런 거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는 답만 외우는데 급급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 하지만 기계는 그런 답만 외우는 것도 당연히 잘 하고 그 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원리까지 데이터로서 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비교가 맞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선생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생님 발전해서 어떠한 문제 시험이 나와도 잘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비교를 통해 정리를 하고 다시 서머라이즈를 하면 자, 인간은 그 암기력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빅데이터를 암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걸 기계, 컴퓨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예, 아유, 학습하는 것도 답 외우는 것도 힘든데 그 답이 왜 나왔는지 그 원리까지 학습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계는 그걸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암기력과 학습 방식까지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모델링, F죠. 이 모델링이 결국 수리 통계와 컴퓨터의 융합으로 인해 탄생이 됐고요. 그거의 핵심은 결국 인간의 암기력과 학습 방식 이 두 가지를 다 모델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또는 엑셀은 사실 일정 범위의 스몰 데이터만을 간단하게 느리게 정리해서 적당한 통계치 정도가 나오는 그래서 비정확한 정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엑셀도 꽤 데이터 저장하는 걸로 아는데요. 제 기억에 33만 줄 이상 저장이 안 될걸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상대적으로 한정된 데이터, 느린 처리, 적당한 정답에 가까운 보기를 만든다면 이 알고리즘 기술은 빅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고 훨씬 빠른 정리와 정확한 정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스로 시험 문제의 정답을 다 찾아내는 거죠. 인간이나 데이터 정리 도구인 엑셀과 달리 알고리즘은 고도화돼서 통계 추론,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인공지능으로 여전히 계속 발전 중인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봤던 인공지능, 그리고 statistical inference, 통계 추론, 머신러닝, 딥러닝 이건 어떤 카테고리로 묶여 있죠? 바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빅데이터는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옆에 빠져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언급드리면 빅데이터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테크놀로지라는 레시피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테크놀로지 레시피 사용법을 익혀서 우린 결국 요리인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이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이 데이터 사이언스란 경제, 금융, 비즈니스, 그 이외에 우리의 삶과 현실에 등장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빅데이터란 재료와 테크놀로지란 레시피를 사용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 Y를 출력하는 그 모든 메커니즘을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앞에서 봤던 이 플로우가 있죠? 입력을 받아 처리를 해서 출력을 발생시키는, 그렇죠? 여기에서 빅데이터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데이터,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바로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훨씬 고도화된 통계 추론, 머신러닝,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우리 현실에서 풀어야 하는 실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출력값을 출력하고, 이런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빅데이터 재료를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모방한,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한 알고리즘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에게 인간을 대신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인간은 하기 어렵지만 기계는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분석된 결과를 기업의 성장에 도움되게 하거나 제품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거나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이나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전략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와 인류는, 사실 우리 인류라는 거는, 자, 굳이 인류란 표현을 쓴 거는 우린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통찰력을 파악하기 위한 인공지능 레시피를 사용하는 기술, 그걸 망라한 데이터 과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을 흔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 분석 결과들을 활용하는 애널리스트, 분석가 등은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마법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마법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들은 어떠한 빅데이터든지 의미 있는 정보라는 뜻의 인사이트를 캐내서 비즈니스 또는 우리의 인류의 삶을 좀 더 올바르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결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분석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빅데이터 전문가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도 굉장한 공수가 들어가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런 업무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하거나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통찰력을 뽑아내거나 이걸 스토리텔링을 통해 실제 사람들과 사회를 설득하는 것도 그 능력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인간 능력의 일부만 알고리즘이라는 모델링을 통한 로봇 또는 자동화 기술이 대체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굉장히 합리적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기복도 많고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떠한 모습을 펼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게으르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머리 쓰면 머리가 아프고 뭐 그렇죠. 반면에 기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말도 없고 탈도 없고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보다는 합리적으로 구현하려고 구성되어 있으면 합리적으로 많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하지만 인간과 달리 기계로 대체가 되는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안타깝게 여기고 싸울 수는 없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여 이 재료들을 사용하는 레시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할 줄 모른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화 기술 로봇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그들 아래에 있지 않고 그들을 잘 이용하고 함께 상생해 나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 분명히 기계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동등한 관점에서 우리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우리도 앞으로 쭉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및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에 대한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 요지는 빅데이터는 무엇인지,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인지, 우린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었고요.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이토즈 렘마와 같이 특정 기초 자산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이 출력되는 처리 방식처럼 좀 더 고도화된 수학과 컴퓨터로 융합된 통계 추론,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실시간 인플레이션, 실시간 매출, 실시간 농산물, 원유, 기후 변화와 같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린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 둘째, 분석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현 시점에선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분석 방법론이란 결국 경험과 직관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데이터 집계,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집계는 흔히 2차원적인 표현 형식으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가로, 세로, 축으로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겁니다. 반면 이거는 왜곡이 가능하고 이거는 과거에만 맞지 미래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어서 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통계 추론은 과거에 데이터가 많이 없던 시절에 소수의 데이터를 통해 전체 집단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임에도 여전히 빅데이터도 일종의 샘플이기 때문에 전체의 시장적 움직임, 고객 전반적인 움직임,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함으로써 거시적 변화 이외에 미시적 변화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시적 변화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딥러닝이란 방식이 도출이 되었고요. 이 방식은 인간의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이 공부하는 문제, 정답을 외우는 수준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기관, 사람을 통해 학습을 하는지 그 방식을 다 배움으로써 스스로 선생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시험을 잘 치는, 너무나 정교하게 잘 쳐서 그런 것들을 미래에도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게 바로 기계학습 딥러닝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란 빅데이터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테크놀로지라는 레시피를 운영하여 그 속에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빅데이터와 테크놀로지, 데이터 사이언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